불 속에서 손을 놓인 사람이 진짜 버려진 쪽일까요? 아니면 그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린 걸까요? 고성이가 모성이라고는 없는 자식들을 도구로만 여기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25년 전 이야기부터 다시 가보면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우진의 가느다란 숨, 그리고 간이식 동의서를 들고 서 있는 지은호의 떨리는 손끝이 왜 이렇게까지 뒤틀려 버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한우진이 쓰러진 날 병원 복도는 원래보다 훨씬 조용했는데요. 지은호는 손에 쥔 동의서 한 장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생각은 해봤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간 기증자 지은호라는 글자가 눈을 찌르듯이 선명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향수가 스치더니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엄마 믿지? 내가 사인만 하면 다 끝나. 고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호칭, 엄마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붙이고 서 있는 여자. 지은호는 그 호칭이 아직 입에 붙지도 않았는데요. 이 여자가 진짜 자기 생모라는 사실을 안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눈빛 어디에서도 따뜻함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너 때문에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제가 왜요? 나온 말은 그 한마디였는데요. 고성이의 표정이 순간 딱 굳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 분노, 그리고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고성이의 인생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늘 계산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언젠간 이 동네를 벗어나겠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돈 많고 성공한 남자와 결혼해서 한 번의 계단을 10칸씩 올라가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20대 중반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유난히 빛났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처럼 보였는데요. 실은 AP그룹 창업주인 한 회장의 외아들이었지만 집안과 크게 싸우고 집을 뛰쳐나온 뒤 아버지 돈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며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고성이는 당연히 그런 속사정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그녀 스스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나았지. 하지만 그 말은 변명에 가깝습니다. 한도윤에게는 이미 아이 둘이 딸려 있었습니다. 3살짜리 일란성 쌍둥이, 오빠 한우진과 여동생 한유라.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 고성이는 살짝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쌍둥이라니 돈은 더 들고 손도 2배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우진이는 제가 잘 볼게요. 유라는 아직 어려서 힘드시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남아서 집안을 잇는 존재니까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딸은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 이렇게 잔인한 저울질이 고성의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무너진 건 쌍둥이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도윤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가 연쇄부도로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은 들이닥쳤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죠. 그날 밤 3사람은 빚을 피해 숨어 지내던 허름한 여관방에 있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문 쪽으로 번져오는 불꽃을 보면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침대에는 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고 방 구석에는 이미 쓰러져 있는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는데요. 그 순간 고성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은 헉 애들, 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지금 누구 손을 잡고 나가야 하지?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오고 있었고 연기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를 삼켜버렸는데요. 우진이 먼저 깼습니다. 엄마. 아들의 손이 허공을 더듬자 고성이는 반사적으로 그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 동안 딸아이의 얼굴이 스쳤죠. 엄마 나도. 유라가 울먹이는 소리, 이불을 붙잡고 기어오는 조그만 손이 뒤통수 쪽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때 고성이는 스스로도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딸은 커서 시집가면 끝이야.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어. 그녀는 유라의 손을 딱 한 번 흔들어 떼어냈습니다. 유라야, 엄마 금방 올게.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말하면서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면서도요. 그리고는 한우진의 손목만 꽉 잡고 불길을 뚫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에 나왔을 때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문 하나가 산산이 깨지며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유라가 어디까지 엄마를 부르며 울었는지 그 마지막 목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과 소방은 며칠 동안 잔해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여동생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하죠. 자녀 한유라, 실종 처리. 하지만 고성이에게 유라는 그날 밤 이미 머릿속에서 삭제된 존재였습니다. 대신 그녀가 집중한 건 살아남은 한우진과 그 아이의 기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습니다. 우진아, 잘 들어. 불 속에서 내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어. 유라가? 응. 엄마가 널 지키느라 유라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 우린 둘뿐이야. 엄마랑 너. 실제로는 불길 속에서 먼저 놓아버린 손이었는데도 고성이의 말 속에서는 마치 자신이 목숨 걸고 우진을 구한 희생적인 엄마처럼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우진은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도 그래도 엄마가 나 살렸잖아. 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에서 유라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고성이는 한우진을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호적도 다시 올리고 이름도 고치고 출생신고도 손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다음 타깃이 바로 대한민국 재계 2세대 재벌 신발회사를 키운 그룹의 대표 박진석이었는데요. 박진석에게는 이미 전처 소생의 아들 박성재가 있었고 전처와의 불화로 이혼한 뒤였습니다. 고성이는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들 있는 남자들은 아들을 이해해주는 여자에게 약해. 그녀는 박성재를 다정하게 챙기는 새엄마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전처 아들이고 진짜 내 편은 내 손에 키워온 우진이야. 결국 그녀는 박진석과 재혼에 성공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류층의 사모님 자리를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늘 미묘한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은 언제나 박성재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었고 자신이 낳은 딸 박영란은 그림 그리기만 좋아하는 순한 아가씨라 고성이의 야망을 채워줄 칼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죠. 결국 고성이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그림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병약하고 순한 내 아들 한우진, 저 아이를 밥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서 결국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그게 그녀가 버린 딸, 지은호의 인생 값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진이 20살이 넘자마자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니 결국 간경화 말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간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냉정한 의사의 말 한마디에 고성이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는 친족이 생기면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지. 그러다 내가 우진이 친모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면 재혼할 때부터 10년 넘게 지켜온 친아들 서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박진석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당신 날 속였어? 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자신이 25년 전에 버리고 나온 그 불길 속의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은호는 본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자신의 하루를 흔들어 놓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가 해준 밥을 먹고 동네 식당에서 일손도 거들고 동생 지강호의 푸념까지 받아주면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난 그냥 지금이 좋아.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는데요. 정순이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앞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더니 세상에서 가장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지은호 씨 아니, 은호야. 첫 마디부터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엄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눈물까지 맺힌 그 표정은 화면으로 보면 시청자들이 다 울어줄 정도로 완벽한 비련의 모성 모습이었는데요. 정작 지은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제 엄마예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지은호는 한참을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불이 났을 때 내가 널 안고 나왔었어. 근데 그때 상황이 너무 지옥 같아서 결국 너를 잃어버렸어. 죽은 줄만 알고 25년을 울면서 살았다. 현실은 정반대였지만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순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은호는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고? 그 말 한마디에 20회 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돌덩이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유로 이 사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건축 인테리어 회사 대표이자 AP 인수 TF를 이끄는 팀장. 그는 원래 재벌과 싸움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지은호와 함께 일하면서 자꾸만 그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 기운을 빌려 지은호가 툭 던진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선배, 나 사실 친엄마가 따로 있대요. 그날 이후로 이지혁은 고성이라는 여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기계처럼 완벽한 말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를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묘한 불편함. 진짜로 오래 찾던 친엄마라면 저렇게 서류부터 들이밀진 않을 텐데. 결정적으로 고성이가 은호에게 간이식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이지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오빠 살릴 수 있어.
엄마 평생 소원 들어주는 셈 치자. 그 말투에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의 절박함이라기보다는 25년짜리 계획을 완성하고 싶은 투자자의 초조함이 더 가까웠거든요. 마침 AP 인수 작업 때문에 이 지역은 AP 창업주 한 회장에 대한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 일가 가게도 자료 30년 전까지 전부 좀 뽑아주세요. 비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인수 이후 브랜딩 스토리나 만들 때 필요하겠죠, 뭐.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한참을 오래된 파일 더미를 넘기던 그는 어느 한 줄에서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외아들 한도윤. 수십 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한도윤? 어딘가에서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뇌 속 빈칸에 갑자기 글자가 채워지는 것처럼 서류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이 지역은 관련 기록을 더 추적해서 한도윤의 사망 신고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배우자 고성희, 자녀 한우진 당시 5세, 한유라 당시 5세, 사망 원인 교통사고. 이 지역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웬만한 사람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쌍둥이 남매, 5살 화재, 버려진 아이, 실종 아동, 입양 기록, 그리고 지은호. 그는 바로 경찰서 기록 보관실까지 찾아가 그날 여간 화재 사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생존자모 고성희, 자녀 한우진, 실종 자녀 한유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덧붙어 있던 한 줄. 사고 다음 날 인근 골목에서 잠옷 차림으로 울고 있던 여아 한 명 발견. 신원 미상으로 보호소 임시 입소 후 몇 달 뒤 식당 운영 중인 정순이에게 입양. 그 아이가 새로 받은 이름이 지은호였습니다. 서류를 덮는 순간 이 지역은 알아버렸습니다. 은호가 한 회장의 손녀고 고성희는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였다. 그리고 25년 전 불길 속에서 놓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도요. 한편 그 시간 지은호는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창백한 얼굴에 여러 개의 튜브가 꽂혀 있는 남자.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는데요. 대학 2학년 때 강의실에서 책상 나란히 붙이고 앉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때 그 우진이가 지금 이 한우진이었단 말이야? 고성희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내 오빠야 5살 때 헤어진 쌍둥이 남매야라고 했지만 차마 머릿속에서 그 말을 현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서서히 눈이 떠졌습니다. 은호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확실히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순간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어디 먼 곳을 보는 듯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유라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라? 그게 내 원래 이름. 우진의 입술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뜨거워. 엄마가 내 손 내가 못 잡아서 미안. 마치 5살 아이로 돌아간 듯 혼수와 각성 사이에서 끊어지는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은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우진 오빠, 그날 기억나는 거야? 하지만 우진은 이미 다시 의식을 잃고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자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놨다고? 근데 고성희는 날 불 속에서 안고 나왔다고 했는데? 두 개의 진실이 정반대로 충돌하면서 그녀는 그대로 병실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입양됐을 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순이는 딸의 눈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제발이요. 5살 때 제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제대로 듣고 싶어요. 잠시 망설이던 정순이는 결국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 밤늦게 골목에서 낡은 잠옷만 입고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었다고. 내가 유라라고 그 이름만 겨우 말했대. 불 얘기는 안 했어요? 불? 정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악몽 꾸고 울긴 했지. 근데 그게 불 때문인 줄은 난 몰랐어. 지은호의 손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럼 불 속에서 날 구해냈다는 고성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네. 자신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고성이는 박진석의 서재에서 달콤한 약속 하나를 받고 나왔습니다. 우진이가 수술만 잘 넘기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후계자 교육시키자고. 이사회 설득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우진이 몸만 챙겨.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런데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오던 순간 마주친 지은호의 얼굴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은호야. 잘 왔다. 우진이 수술 날짜 잡으러 같이. 그만하시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뭐? 저 불 속에서 구해내신 거 아니더라고요. 버리고 나오셨더라고요. 말 끝에 억누른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디? 우진 오빠요. 그리고 경찰 기록이요. 저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다가 발견된 실종 아동이었대요. 어디에 있던지도 모른 채. 고성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미쳤냐?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엄마한테 대드는 건데? 엄마요? 저한테 간 좀 내놓으라고 오신 분이. 엄마 맞아요? 그 말은 25년 뒤늦게 찾아온 모성이라는 포장지를 한 번에 찢어버리는 칼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솔직하게 말해줄까? 고성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사라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맞아. 내간 필요해서 찾았어. 그래서 뭐? 내 오빤 지금 당장 내간 없으면 죽어. 넌 평생 아무 일 없었지? 그럼 한 번쯤은 너도 오빠 위해서 희생해봐. 싫어요.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뭐라고? 재간 안 줘요. 우진 오빠가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싫어서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폭발한 건 생각보다 먼저였습니다. 이 계집애가. 고성이가 손을 들어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 손목을 잡아채듯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시죠, 고성애 씨. 낯설지 않은 목소리. 지은호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문가에는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 대표? 고성이는 당황해서 호칭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은호 씨 회사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이 숨겨온 이야기의 이해관계자이기도 하고요. 이지혁은 천천히 그러나 한 번도 고성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여관 화재 사건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씨 사망 신고서도 받고요.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그걸 어디서? AP 인수 TF 팀장은 생각보다 열람 권한이 많거든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25년 전 불 속에서 당신이 놓고 나온 건 딸아이 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AP그룹 전체였어요. 한순간에 고성이의 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첫 번째 남편 그냥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AP 창업주 한 회장의 외아들 한도윤이었죠. 이지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5살짜리 쌍둥이, 오빠 한우진, 여동생 한유라. 당신은 그 중에서 쓸모 있어 보이는 쪽 손만 잡고 나왔고 다른 한쪽은 불 속에 버렸습니다. 침묵. 고성이는 말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아동 기록까지 봤습니다. 불난 다음 날 잠옷 차림으로 골목에서 울고 있던 여아 하나. 이름은 유라라고만 겨우 말했고 몇 달 뒤 정순희 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 지역의 시선이 지은호를 향해 잠시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날카롭게 되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지은호입니다. 지금까지도 숨을 참고 듣고 있던 지은호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AP 창업주의 손녀, 한도윤의 딸, 그리고 불 속에 버려진 아이.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뒤엉키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정순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의식적으로 나온 그 한마디에 이지혁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고성애 씨. 그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은호 씨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상도 그냥 한도윤 씨의 재산을 보고 아이 둘 딸린 남자에게 시집갔다가 재난이 터지자 자기 셈법에 맞는 아이 손만 붙잡고 나온 사람이죠. 고성이의 눈에 비로소 공포라는 감정이 비쳤습니다. 그건 나랑 은호 사이 문제야. 이 지역 아니, 이 대표.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아니요. 이 지역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제는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하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은호 씨는 AP그룹의 유일한 정당한 상속녀예요. 그리고 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지은호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그렇게 대놓고 그 많은 상처들 위에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내 사람이라니. 당신 지금 뭐. 그러니까 고성애 씨.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꿈꾸던 안주인 자리는 한 번도 당신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밥그룹이든 AP든 당신은 늘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남의 아들, 딸 이용해 올라가려 했을 뿐이에요. 이 집, 그리고 AP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 25년 전에 버렸던 그 아이, 지은호입니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귀가 멍멍해진 사람처럼 멀뚱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내 오빠를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무릎을 꿇은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 오빠 살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에서 유라야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싫어요. 은호 씨. 이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선배로서의 조언도
사업가로서의 계산도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걱정만 담겨 있었죠. 지금 당장은 어떤 선택을 해도 상처가 남을 거예요. 오빠를 살리면 당신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살리면 평생 죄책감에서 못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할래요. 누구 계획 안에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말에는 어릴 때부터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카드였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드레스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 무엇보다 부러웠을 법한 명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손톱이 닳도록 무릎을 치고 있었는데요. AP그룹 상속녀. 입안에서 맴도는 그 말이 혀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내가 버린 계집애가 그 모든 걸 갖게 된다고? 25년 전 불길 속에서 놓아버린 손. 그 손 하나로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얼굴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우진이만 살리면 판은 다시 짜면 되는 거야. 고성이의 눈이 다시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지은호는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지혁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배, 응, 저 진짜 AP그룹 상속녀 같은 거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알아.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언제든 다른 누군가 빼앗아 가니까. 예를 들면 고성이 같은 사람? 그렇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시간 좀 주세요. 오빠, 어떻게 할지 제가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그리고 그동안 고성애 씨가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내가 최대한 막아볼게요. 그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여전히 한우진의 호흡기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고성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날 배신하면 안 돼. 과연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친오빠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자기 몸을 내어줄지 아니면 25년 동안 자신을 카드로만 써온 사람의 마지막 계획을 산산이 부숴버릴지. 그리고 코너에 몰린 고성이가 이대로 무너질 리는 없겠죠.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그녀가 어떤 반격을 들고 나오는지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공이 된 지은호가 서 있을 거고요.